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석방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국민 300명을 태울 전세기가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을 떠나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이 전세기는 구금됐던 국민들을 태우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미국 측 사정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동까지도 연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우리 국민들 귀국 미뤄졌다고요? 네, 외교부는 오늘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외교부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우리 시간으로 10일 오전에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을 태우고 미국 현지 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 30분 전후로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금시설에서의 석방 준비 절차는 현지 시간 9일 시작됐고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새벽 석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귀국 일정이 무산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구금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미뤄진 이유가 궁금한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현지 시간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회동이 갑작스레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도하 공습 영향과 함께 자진 출국 형식의 일괄 귀환 계획을 놓고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크스턴에 구금 중인 우리 근로자단의 신변과 안전과 귀국 일정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4년 3개월 만에 역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전입미답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과 대주주 소득세,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감 등이 맞물면서 매수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코스피 역대 최고점을 돌파한 후 3,314.53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3천억 원, 9천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AI 열풍으로 인한 업황 회복 기대감에 반도체가 뛰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5% 넘게 급등하며 2달 만에 이른바 3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정책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으로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이렇고 그러면 배당 소득세도 최대세율을 조금 낮출 수도 있겠다. 한국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 그럼 디스카운트 조금 해소가 돼야겠네. 이거 자체가 상당히 큰 임팩트를.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고전하던 증권주의 매수세가 몰리며 KRX 증권지수는 일주일 새 15% 가까이 뛰었습니다. 다만 코스피 상승세에 하락 배팅도 확대됐습니다. 공매도 선행지표인 대차거래잔고는 100조 원을 돌파했고 코스피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도 11조 원을 넘어서며 공매도 재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대감이 크면은 그 기대감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야지 시장이 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미국 CPI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FOMC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대내외적으로 큰 분수령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출렁임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제는 국내 증시가 새 역사를 연 가운데 정부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준비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구조가 공개됐습니다. 펀드 규모는 키웠지만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익성과 세제 지원 같은 구체적인 유인책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술 패권 전쟁 시대 미래 산업 육성은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미국, 중국 등의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 산업의 대규모 또 국가적인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선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50조 원 늘어난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향후 5년간 전략산업 육성에 씁니다. 산업은행 출연과 정부 보증채로 마련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금융사와 연기금, 국민자금 75조 원이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투자 장기 중심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직접 지분 투자, 인프라 장기 투융자, 대규모 펀드 조성, 초저리 대출 등 새로운 기법을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투자와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같은 직간접 투자에 각각 50조 원이 투입됩니다. 2%대인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 사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25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150조 원의 자금이 실제로 모이려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공공의 후순위 투자만 발표했을 뿐 투자 수익성과 세제 혜택 같은 민간 참여 유인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투자인데 투자 수익 모형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정부 관계자는 펀드 구조와 세제 지원 방안은 조만간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기지국을 가장한 소위 유령 기지국을 통한 이용자 정보 탈취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 뒤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해킹 목적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놓고 이용자 트래픽을 빼돌려서 범행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자, 이 KT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원인이 미등록 기지국 접속에서 비롯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지난 8일 단말 이상 패턴을 스미싱 감염으로 인해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통화 기록 분석 과정에서 미등록 기지국 접속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T 측의 불법 기지국 존재 여부를 전국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KT 자체 점검 결과 추가 불법 기지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동일한 조사를 요구했고 두 회사 모두 불법 기지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망에 접속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민간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왜 유독 KT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 불법 해킹 조직이 유독 KT만 노린 것인지 아니면 KT의 보안 능력이 취약해서 뚫린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브리핑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용자 정보 유출 의혹을 받아온 KT와 LG 유플러스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KT는 현재까지 피해액이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신고 접수가 계속되고 있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이 와중에 KT는 늑장 신고 의혹이 제기됐군요. 네, 황정화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KT 측에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렸으나 KT는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KT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차단에 나섰는데 경찰 고지 시점에 조치를 취했을 경우 피해 규모가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KT는 의원실에 제출한 문서에 사고 발생 시간은 확인 불가로 피해 사실 인지 전 이상 징후는 없었으므로 신고했는데요. KT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상 징후마저 없었다고 알리면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KT는 현재까지 278건 1억 7천만 원의 금전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KT는 무단 소액 결제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KT가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비인가 통신 기지국이 KT망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면은 그것도 문제인 거고, 접속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면은 그러한 구조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그 서비스 제공자의 그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KT는 현재 초소형 기지국 접속을 전면 제한하면서 부랴부랴 추가 피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지만 청년 취업은 16개월째 내리막을 보이면서 청년들 구직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청년 일자리는 대략 20만 개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30대는 일도 안 하고 구직도 안 하는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정윤영 기자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지 않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일자리를 많이 안 뽑기도 하고 확실히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 같기는 해요. 자격증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따려고 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 6천 명 늘었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서 21만 9천 명 줄었습니다. 특히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청년은 1년 전보다 2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입니다. 그나마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가 40만 명 넘게 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도 계속됐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 1,000명 줄면서 14개월째 감소, 건설업 취업자도 13만 2천 명 줄면서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향후에도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인구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심화하는 구직난에 정부가 밀착 관리에 나섰습니다. 청년층이 구직 의사조차 없는 그냥 쉬었음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재도전을 독려하기 위해서 2조 원대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당액을 올렸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 장려금 범위도 확대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강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우선 구직 수당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내년 구직 촉진 수당을 6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생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한 번에 안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을 경우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발적 이직이라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스스로 못 견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해선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취업 이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고요? 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에 걸쳐 최대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원래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대상이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더불어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 취업 청년에겐 최대 720만 원으로 지원액을 더 늘렸습니다. 또 취업 의지가 꺾인 청년들을 돕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아 지원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에 5만 명에게 AI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2천 명은 관련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적금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만 7,5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선 윤석열 정부의 청년 도약계좌 예산 2년치보다 1,400억 원이나 더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기 때 최대 수령액이 청년 도약계좌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과연 자산 형성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오정인 기자입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로 매칭하여 근속을 돕겠습니다. 3년 만기로 월 50만 원씩 1,800만 원을 꼬박 모으면 중소기업을 제외한 회사에 취업한 청년은 모두 108만 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16만 원을 정부가 얹어줍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추가로 적용되면 최소 2,080만 원, 최대 2,20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재직 중이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청년 도약계좌와 비교하면 가입 기간과 납입액 모두 절반 수준입니다. 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최대 70만 원을 내면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미래적금은 3년 만기로 더 짧긴 하지만 수령액도 최대 2,200만 원 수준입니다. 일부 개선점이 도입은 됐는데 실제 수령액이 또 줄었어요.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걸맞게 세제 혜택도 더 많고 중도이자 수수료 매제가 된다든가 이런 장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 청년 적금 가입자들이 생활비 부담 등으로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관련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6.27 가계대출 규제와 개별 은행들의 대출 총량 관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달인 지난 7월의 2배 수준인데 이러면 이 기준금리 결정과 이 각종 부양책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지난달 은행권 대출 흐름 어땠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 1천억 원 많은 1,16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6조 2천억 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6.27 대책 이후 7월의 절반 이하인 2조 7천억 원으로 줄었다가 8월 다시 4조 원대로 반등한 겁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각각 3조 9천억 원, 3천억 원 불었습니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월에서 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 목적 대출을 중심으로 8월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금융권 전체로는 어땠습니까? 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농협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잔액 역시 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2조 3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은 2배로 늘었는데요. 은행이 4조 2천억 원 늘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2금융권 가계대출도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다만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달 9조 7천억 원과 비교해서는 절반 넘게 줄긴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폭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필요시 준비돼 있는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거의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잘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이렇게 돌려받아야 되는 세금 규모 얼마나 됩니까? 국세청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규모는 1,985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분까지 모두 147만 명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늘부터 소득세 환급금 안내를 시작합니다. 주로 3.3%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등 영세 인적 용역 소득자가 환급금 안내 대상인데요.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 기타 소득자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럼 이렇게 더 낸 세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모바일 앱인 손택스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 번에 확인한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러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에서 홈택스 접속 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금 확인 화면으로 이동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계좌번호 등 입력하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환급세액을 수정하고 싶다면 신고하면 이동을 눌러 환급 신고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지구 선정 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민 제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모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1기 신도시는 바로 옆 단지와 같이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대려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에서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시범단지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옆 단지와 같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 한양과 시범 삼성한신 아파트는 별개 단지지만 함께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민 제안은 주민들이 직접 꾸린 정비 계획안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에 제안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두 단지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시범 한양은 속도가 더 빠른 신탁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 삼성한신은 주민 자율성이 더 반영되는 조합 추진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별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될 거고 1, 2개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기존 선도지구 공모 방식은 정부가 기준을 정해 주도해 나가는 반면 주민 제한 방식은 공공기여를 두고 주민과 공공 간 괴리가 생기면 오히려 인허가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구 선정 방식으로 가게 되면 공공이 원하는 방식의 이제 설계안을 가지고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계 계획을 해와서 공공이 꼭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또 정비업계 최대 요구사항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건축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지도 의문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일주일 전 회원수 960만 명인 롯데카드가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일주일간 롯데카드에서는 3만 명의 고객들이 이탈했습니다. 업계 5위인 롯데카드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롯데카드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최대주주 MBK 파트너스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2만 7천 명 넘는 고객이 롯데카드를 해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며 외부로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이미 고객 6천여 명이 이탈했습니다. 매달 평균 해지 인원은 약 4만 명, 이번 달은 해킹 사고 이후 월 초부터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롯데카드를 떠났습니다. 회원수 업계 5위인 롯데카드 이탈 속도가 3배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4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급감한 롯데카드로선 실적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022년 롯데카드 매각에 실패했던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희망 몸값을 기존 3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지만 셈법이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살만한 투자자가 누가 있느냐의 이슈거든요. 일반 금융지주사들은 카드사 라인업을 다 갖춰가지고 별로 롯데카드 같이 덩치가 큰 데를 살 필요가 별로 없어서 매입 상대가 만만치 않은 걸로. 시장에서 인수자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수익성을 올려 다른 사모펀드에 팔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선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